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산문시 같은 소설 한강 작가의 흰을 소개합니다. 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애도와 부활, 인간 영혼의 강인함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문시집 같은 소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2번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산문시집 같은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65편의 글로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유산, 또 상실감에 대한 느낌을 흰 물건을 상징으로 삶과 죽음을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나, 2장은 그녀, 3장은 모든 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나에 대해서는 이 흰 것에 대해 쓰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흰 것 하면 어떤 물건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책에서는 강보, 베네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의 등을 썼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얀색과 흰의 어감이 많이 다른데요. 하얀색은 맑고 깨끗한 순수한 어감의 백지 상태의 느낌이 드는 반면에 흰은 무거운 하얀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보의 흰이라든가 수위의 흰은 아주 삶과 죽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이 소설들을 읽고 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도 간간히 읽어 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읽은 소설이 흰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흰 소설이 앞에서 읽은 소설과 시집을 아우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삶과 죽음, 눈, 수위, 파도, 얼음, 베네오, 강보 이런 이미지를 다른 소설에서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대 흰은 조금 더 밝은 스토리일 것 같다 하고 제일 나중에 읽었는데 역시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으로 어렵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어려운 시집처럼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또 되새긴 책이었어요. 또 읽고 나서 며칠이 지났지만 후기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며칠 동안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각 소설마다 형식이 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기존과는 다른 다양성, 창의성에 놀라면서 책을 읽어 나갔어요. 내용 자체도 무겁고 아리고 아파서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었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11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의 모서리라는 표현이 참 새롭습니다. 삶의 모서리와도 같은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삶의 모서리에서도 허공에 발을 내딛는다고 표현했죠. 힘든 와중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글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각도로 조명이 가능하죠. 마치 시처럼요.
내가 이렇게 읽고 느낌이 이랬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느낌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독자에게 각자 느끼라고 던져준 느낌입니다.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나 시집들이 한결같이 어렵고 곱씹어야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소설 흰 중에서 빛의 섬 챕터를 소개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른 순간 강한 조명이 천장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 그녀를 비췄다. 그러자 무대를 제어한 모든 공간이 검은 바다가 되었다. 객석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저 해저 같은 어둠 속으로 더듬더듬 걸어 내려갈 것인지, 이 빛의 섬에서 더 버틸 것인지. 2장 그녀의 일부분입니다. 빛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 같죠. 95피 내용이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시적 표현입니다. 보통 소설은 스토리로 이끌어가는 반면에 이 소설은 시적 표현이 이끌어가는 느낌이고요. 스토리는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안개 낀 인물들이 등장과 표현만을 할 뿐이죠. 읽으면서 한강 작가와 가장 비슷한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나 주인공과 닮아 있더라고요. 내용도 실제 어머니의 유산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 하는 행동들도 마치 작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은 어차피 자기의 삶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인터뷰할 때도 무대를 어둡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밝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상황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듯 조용조용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작가의 현실 모습과도 되게 오버랩되죠. 3장 모든 흰에서는 당신의 눈, 수위, 언니, 백지위에 쓰는 몇 마디 말처럼 소복, 연기, 침묵, 아랫니, 작별, 모든 흰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산으로 죽은 언니를 아버지가 베네옷과 강보를 싼 채로 묻는 장면과 소복에서 상견례를 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비단옷 대신 소복을 선물해서 태운다고 해요. 아랫니는 언니 발음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언니 대신 자신이 살아남아서 연결된 듯한 분위기로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도 유산되거나 사산되어 태어난 이야기를 가끔 듣거나 뉴스로도 보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는 쉽게 버려지는 아기가 누구에게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몇 년간, 수십 년간 애쓰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죠. 121피 내용입니다. 수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20살 무렵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처음 물었을 때 아직 쉰이 되지 않았던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겹겹이 흰 천으로 싸서 산에 가서 묻었지. 혼자서요? 그랬지, 혼자서. 아마 이 소설을 쓰게 된 스토리가 된 일화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시집필사 출간 10기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인데요. 한강 작가의 시집과 소설은 아주 시적 표현이 많아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어두워서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잠시 멀리하기도 했는데요. 또 끝까지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소설들이었어요. 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른 책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북클럽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권을 북클럽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아리고 쓰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10월은 혼자 읽었지만 11월은 나눔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